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그동안 제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업계 동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너무 그동안 딱딱한 기술적인 이제 얘기 강의로만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좀 업계의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개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좀 딱딱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알아볼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리스크5 프로세서 위에서 리눅스 커널이 실행이 되다가 이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의 실행 흐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리스크5 프로세서 아키텍처가 많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여러 칩셋 업체에서 리스크5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여러 업체에서 리스크5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뭐 팹리스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다양한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칩을 설계할 때 리스크5 프로세서 기반에 이제 기반 위에 여러 그 칩을 설계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뭐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근데 여러 칩셋 업체에 있는 개발자 분들 뭐 국내에서는 팹리스 업체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서를 칩 위에 올리고 테스트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이슈가 만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갑자기 리셋이 된다던가 그리고 크래시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런 그 칩셋 불량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께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리스크5 프로세서 아키텍처에서 크래시가 났을 때의 실행 흐름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전체의 실행 흐름도는요.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실행 흐름입니다. 뭐 크래시가 사실 뭐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관련된 뭐 애플리케이션을 아예 실행을 시키지 않는다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워크 어라운드라고 하죠. 여러 이제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유저 스페이스 크래시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가 있는데 근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커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리셋이 되잖아요. 리셋이 되게 되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고 그리고 개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 뭐 컴퓨터가 갑자기 계속 블루 스크린이 뜨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컴퓨터에서 작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시가 100% 맞지는 않는데 크래시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개발자나 어떤 개발자이든 간에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에 개발을 잘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아까 리스크5 아키텍처 기반에서 실행이 된 리눅스 커널에서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실행 흐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이 앞서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플리빌리지 모드입니다. 플리빌리지 모드는 이제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만 나오는 그 용어인데요. 뭐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암 아키텍처에 익숙해 있다면 아마 암 버전 8 아키텍처에서는 뭐 익셉션 레벨 이런 용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암 버전 7, 8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뭐 슈퍼바이저 모드, 유저 모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암 버전 7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뭐 유저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IRQ 모드, 어버트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리빌리지 모드 이렇게 있잖아요. 플리빌리지 모드는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모드인데 유저 모드에서는 유저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되고 슈퍼바이저 모드에서는 리눅스 커널이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리스크5 아키텍처를 여러분 뭐 조금 그 배우셨던 분들은 또 아마 머신 모드가 왜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머신 모드는 제가 편의상 그리지 않았습니다. 리스크5 아키텍처의 플리빌리지 모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머신 모드인데 머신 모드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 커널 뭐 여러분들이 칩셋 업체 개발자분들, 팹리스 업체 개발자분들이 뭐 디바이스 트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디바이스 트리를 막 이제 설정을 바꾸시면서 이제 드라이버를 살리는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크래시가 딱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리스크5 하트라고 하는데 보통 리스크5 아키텍처의 용어 중에 하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트는 그냥 그 CPU 코어를 뜻하는데요. 익셉션이 유발이 된 다음에 이제 익셉션 이제 핸들러에서 이제 리셋을 시스템을 리부팅을 하는 커널 크래시를 유발하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크래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로그를 잘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콜 스택을 잘 분석해서 문제를 잘 분석해야지 팹리스 업체에 있는 분들 불링업 하실 때 고생을 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리눅스 커널에서 이제 커널 크래시가 발생할 때의 실행 흐름인데요. 자, 리눅스 커널에서 자, 리스크5 프로세서 기반 위에서 리눅스 커널이 이제 실행을 하다가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던 뭐 커널 내의 어떤 코드이던 간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익셉션의 기본 동작 방식은 여러분 그 CPU 아키텍처마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익셉션의 종류별로 지정된 주소로 프레임 카운터가 점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5 아키텍처도 마찬가지로 익셉션의 종류별로 지정된 주소로 점프를 하는데 근데 리눅스 커널의 코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익셉션 벡터 주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들 익셉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는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되면 익셉션 그의 종류별로 지정된 주소로 점프를 하는 옵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익셉션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주소로만 브랜치를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벡터드 모드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다이렉트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익셉션이 유발이 되던 간에 그 익셉션의 유발을 할 때
분기하는 그 주소는 handle exception이라는 이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5 기반의 리눅스 커널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에 자, 어떤 코드부터 분석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정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handle exception label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handle exception이라는 레이블에서 뭐 여러 가지 동작하는데요.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여러 레지스터가 있어요.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ARM 버전 8 아키텍처 기반으로 보게 되면 시스템 레지스터에 대응이 되는 게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리스크5 프로세서가 익셉션을 유발을 할 때 슈퍼바이저 코드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슈퍼바이저 코드 레지스터는 그 익셉션의 종류별로 익셉션이 유발이 된 그 유발 인자를 저장해주는 레지스터예요. 이 레지스터는 사실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소스코드 분석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5 프로세서가 내부에서 슈퍼바이저 코드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 코드 레지스터를 읽은 다음에 그 익셉션 유발이 된 그 유발 인자 있죠? 그 유발 인자 읽는 이 코드가 이 슈도 코드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슈퍼바이저 코드 레지스터를 읽은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함수가 뭐냐면요. 리눅스 커널에서 정의된 자, 이 심볼이거든요. exception 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exception fact table이 좀 그 심볼이 이름이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exception 벡터가 아니라 펑션 테이블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심볼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제 exception vector 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보여 있죠. 그래서 뭐 do trap insm misaligned, do trap insm fault 이 함수가 쭉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정보를 trace32 시뮬레이터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정보가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 익셉션의 유발 인자를 저장하는 슈퍼바이저 코드 레지스터 값을 읽은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함수로 분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이블은 그러니까 펑션 테이블, 익셉션 벡터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펑션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리눅스 커널에서 그러니까 리스크5 프로세서 기반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95%는요. 두 페이지 폴트라는 이 테이블 있죠. 가장 마지막에 두 페이지 폴트라는 함수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왜 제가 95%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리스크5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크래시를 한 100개 정도를 100개는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좀 50개 정도 덤프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크래시를 내봤는데 거의 대부분 두 페이지 폴트 요 함수로 분기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펑션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뭐 do trap 뭐 여기 보이시죠? break, do load misaligned, do trap, 이제 load fault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ARM 프로세서 위에서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리스크5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MMU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실행이 될까요? 사실 이건 좀 다른 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여러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실행이 됐더니요. 그냥 우리 업계에서는 MMU를 활성화한 다음에 네, 그냥 리눅스 커널이 실행이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리눅스 커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5 기반의 여러 커널 컨피그레이션 보시게 되면은 MMU를 활성화한 그런 리눅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5 기반의 리눅스가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non MMU가 있고, 그리고 MMU 모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이 앞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MMU를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 익셉션 유발이 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도 여러 칩셋 업체에서 개발하시는 그 칩셋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업체에서는 MMU를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개발하실 텐데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두 페이지 폴트라는 함수 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페이지 폴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다이라는 함수 내부에는 언더바 다이 프린트 모듈 show RG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다이부터 이 호출이 되는 이 루틴 같은 경우는 그 커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커널 로그를 뿌려주잖아요. 이제 커널 로그에서 뭐 레지스터 정보라든가 혹은 그 이미 설치된 모듈 타입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정보라든가 이와 같은 정보를 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닉을 함수로 추구를 하게 돼서 시스템을 뭐 리셋을 뭐 친다거나 혹은 패닉 모드로 진입을 하는 그런 동작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5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를 많이 보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RM 아키텍처, 다른 CPU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동작, 기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좀 어느 정도는 뭐 경험치에 의해서 짐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소한 그런 개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제가 리눅스 커널의 소스라든가 메모리 덤프를 분석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를 처음 그 CPU 아키텍처를 배우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는요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는 이 리스크5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뭐 어셈블리 명령어라든가 익셉션이라든가 콜링 컨벤션이라든가 펜스라든가 MMU라든가 이와 같은 기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레퍼런스 문서로 코드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메모리 덤프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5 아키텍처에 대한 그 여러 기능에 대해서 이미 잘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유익한 내용 정리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될 때 어떤 실행 흐름인가, 좀 그림이 복잡하죠? 복잡한데 각각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